베이징 인민대회당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고 의전은 예정된 순서대로 흘러갔지만 올해 양회가 풍기는 공기는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화면 속 표정들은 유난히 굳어 있었고 회의장 안을 채우는 분위기에서는 자신감보다 경계심이 먼저 읽혔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는 체제의 안정과 통제력을 과시하는 무대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화려한 장식과 박수 소리보다도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더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 앞에 멈추게 됩니다. 왜 올해 양회는 이렇게까지 차갑고 긴장된 느낌을 남기는가? 정말로 모든 것이 예정된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균열이 바로 가장 정교한 의전의 뒤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중국의 정치 행사는 늘 말보다 장면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 중앙에 앉는지, 누가 앞줄에 배치되는지, 누가 보이고 누가 보이지 않는지, 어떤 이름이 불리고 어떤 이름이 사라지는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권력의 온도를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특히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체제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변화 하나도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회를 둘러싼 시선은 보고서의 숫자나 구호보다도 회의장을 감싼 기묘한 침묵과 비어있는 자리들, 그리고 공식 보도에서 풍기는 미묘한 거리감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안정은 여전히 강조되지만 그 안정이 자연스러운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을 덮기 위한 반복된 연출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듯해도 정치의 세계에서는 너무 조용한 순간이 오히려 가장 시끄러운 신호가 되곤 합니다. 원래 자신감 있는 권력은 굳이 자신이 안정적이라고 거듭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부에서 흔들림이 커질수록 체제는 더 과장된 질서와 더 정교한 통제, 더 완벽해 보이는 연출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번 양회가 유독 많은 관측을 불러낸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회의는 열렸지만 축제의 기운은 희미했고 박수는 울렸지만 안도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위기 묘사가 아니라 지금의 베이징이 어떤 심리 상태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 분위기를 더 선명하게 만든 것은 군과 관련된 표현의 변화였습니다. 리창 총리의 정부 공작 보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해는 군 건설을 설명하는 언어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강군 노선과 국가안보, 주권 수호가 강조되지만 그 문장들 사이에는 실무적 자신감보다는 정치적 결속을 다시 붙들어매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스며 있습니다. 특히 정치 건군이라는 표현이 다시 전면에 부각된 점은 그냥 수사상의 장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군의 전문성이나 현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지도부는 반드시 충성과 통제를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전투력을 말하기 전에 정치적 기강을 앞세운다는 것은 아직 내부의 정렬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불안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 집권 이후 군대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줄곧 하나였습니다. 당이 총을 쥐고 군은 절대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를 따라야 하며 지휘체계는 흔들림 없이 최고 권력에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이 정말로 완전히 실현되었다면 그 원칙을 매년 더 강한 어조로 반복할 필요는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정치 건군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충성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사상적 뿌리까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사람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그 말을 해야 하는가? 왜 군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다져져야 하는 대상으로 남아있는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언어가 보고서의 핵심 자리에 올라왔는가? 더 흥미로운 것은 표현의 미묘한 교체입니다. 이전에 등장했던 전투력 관련 표현이 올해는 보다 일반적이고 관리 가능한 어휘로 대체된 흐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중국 정치 언어에서 단어 하나의 교체는 단순한 문장 손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이동일 수 있고 특정 노선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려는 절충일 수 있으며 혹은 기존 구호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군을 둘러싼 언어가 갑자기 기술 혁신이나 개념 실험의 느낌을 줄이는 방향으로 옮겨간다면 이는 현실적인 통제와 조직의 안정이 지금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전투력이라는 말조차 지금의 베이징에서는 군사 능력 자체보다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와
분리해서 보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양회의 무대 위에서만 읽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군 수뇌부의 인사, 변동과 조사, 그리고 공식 보도에서 이름을 다루는 방식의 변화까지 함께 놓고 보면 지금 중국 지도부가 진짜로 걱정하는 것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불확실성일 수 있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은 원래 명확한 지휘와 예측 가능한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심이 깊어질수록 조직은 전투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전략보다 태도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고서에서 반복되는 정치적 언어는 단순한 원칙의 재확인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균열 위에 덧칠되는 일종의 체제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결국 올해 양회의 첫 장면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회의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이징이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다시 붙잡으려 하는지, 그리고 왜 공식 문서의 한 줄 한 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읽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권력의 위기를 거대한 사건에서 먼저 찾으려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반복되는 구호와 지나치게 정돈된 표정,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는 충성의 언어가 더 정확한 징후가 됩니다. 이번 양회는 바로 그런 장면으로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질서, 안으로는 긴장, 겉으로는 통제, 안으로는 불신, 그리고 바로 그 모순이야말로 지금 중국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첫 번째 입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런 언어의 변화는 단순한 수사 조정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군 내부를 둘러싼 더 큰 권력 재편의 전조인지, 그리고 그 답은 앞으로 드러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과 침묵 속에서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군으로 향하게 됩니다. 올해 양회를 둘러싼 가장 민감한 질문도 결국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왜 베이징은 다시 정치 건군을 전면에 내세워야 했는가? 왜 보고서의 문장마다 충성과 통제의 뉘앙스가 이전보다 더 짙게 배어 있는가? 그 답을 찾으려면 지난 몇 년 동안 군 내부에서 이어진 인사 변동과 숙정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반부패와 기강 확립의 언어가 사용됐지만 실제 정치적 효과는 훨씬 더 넓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던 인물들이 잇따라 낙마하거나 공개 시야에서 사라졌고 어떤 경우에는 설명보다 침묵이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반복되면 조직은 자연스럽게 능력보다 방향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안전한지보다 누구를 따라야 살아남는지가 먼저 계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군대는 단순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당의 절대적 지휘 아래 놓인 조직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군 내부의 불안은 단지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중심, 그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군 수뇌부에 대한 연속적인 정리는 외부의 강경한 통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에는 매우 다른 신호를 남깁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감각, 오늘의 충성이 내일의 면죄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눈에 띄는 성과보다 눈에 띄지 않는 복종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군의 공식적인 정렬이 오히려 실제 신뢰의 부족을 가리는 포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권력이 군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느낄 때는 숙정이 끝났다는 신호가 나와야 하지만 현실은 숙정의 필요 자체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흐름을 더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군 관련 보도에서 개인의 이름보다 집단적 표현이 더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원래 체제는 충성스럽고 모범적인 인물을 전면에 세워 본보기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름은 사라지고 표현은 더 모호해졌습니다. 군 대표들, 여러 위원들, 관계자들 같은 집합적 언어가 늘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왜 개인이 전면에 서지 않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때로는 단순한 편집상의 선택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그것 역시 정치적 기류를 반영하는 장면이 됩니다. 특히 이미 여러 고위 장성들의 거취가 예민한 시기에 익명성과 침묵이 동시에 늘어난다면 그 조직은 자신감을 과시하는 단계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통제가 단기적으로는 질서를 강화하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은 본질적으로 명확한 지휘와 상호 신뢰가 생명인 조직입니다. 지휘관이 부하를 믿지 못하고
부하가 상관의 정치적 안전성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순간 조직의 에너지는 바깥을 향하지 못하고 안쪽으로 소모됩니다. 그러면 훈련은 계속돼도 판단은 느려지고 명령은 내려가도 실행의 밀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더욱 엄격해진 규율이 선전되더라도 내부에서는 책임 회피와 침묵, 과도한 눈치 보기 같은 현상이 쌓이기 쉽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최근에 연속된 인사정비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군 전체의 심리 구조를 흔드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조직은 남아있어도 조직을 움직이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이징이 지금 가장 경계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반발 하나만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더 위험한 것은 말없이 퍼지는 소극적 저항, 형식상 복종하지만 마음으로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 그리고 위에서 요구하는 충성의 언어를 그대로 되풀이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정서는 공식 문건에 기록되지 않고 회의장에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권력체계에는 오히려 더 깊은 손상을 남깁니다. 체제는 외부의 적과 싸울 때보다 내부의 무관심과 냉소, 계산된 침묵과 마주할 때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양회의 군 관련 메시지가 유난히 강한 어조를 띠는 것도 이런 보이지 않는 균열을 사전에 눌러 두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이 충성을 더 큰 목소리로 요구할수록 사람들은 그 충성이 왜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는지를 되묻게 됩니다. 여기에다 최근 몇 년 동안 누적된 외부 압박까지 겹치면 군 문제는 더욱 민감해집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 기술과 정보전의 심화, 국제 환경의 변화는 모두 군사조직의 안정성과 일관된 지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내부의 정치적 불안과 인적 정리가 동시에 이어진다면 지도부는 겉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더라도 실제로는 자신이 가진 군사 자산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명령 체계가 흔들림 없이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군에 대한 반복된 정치적 강조는 체제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언어이면서도 동시에 그 강인함이 아직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역설적인 언어가 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양회에서 읽히는 군 관련 메시지는 한 줄의 정책 문구 이상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베이징이 군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말해주는 동시에 왜 아직도 군을 안심하지 못하는가를 드러내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는 단단한 체계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재정렬과 재검증,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양회는 단순한 연례 정치 행사가 아니라 현재 권력이 자기 내부를 얼마나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이 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권력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언제나 무기를 쥔 손만이 아니라 체제의 의미를 해석하고 기억을 보존하며 상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탱크나 미사일이 아니라 오래된 이름들과 사라지지 않는 상징들이 베이징 정치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오래된 이름들 가운데서도 특히 무게를 갖는 존재는 언제나 원로들입니다. 현실 정치의 전면에 서 있지 않더라도 어떤 시대를 대표했던 인물은 그 자체로 기억의 기준점이 되고 비교의 축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민감해지는 시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발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침묵과 부재, 심지어 그 이름이 불리는 방식까지도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됩니다. 이번 양회를 전후해 다시 거론된 송평이라는 이름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명의 고령 원로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만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왜 그의 존재가 여전히 해석의 대상이 되는가, 왜 그 이름이 현재의 권력 구도와 연결되어 읽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권력이 안정적일수록 상징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장식이 되지만 권력이 예민해질수록 상징은 작은 불씨가 될 가능성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송평이 지닌 의미는 단순한 연륜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중국 정치의 여러 세대를 가로지르는 기억의 일부였고 개혁과 인사, 세대 교체라는 오래된 서사와도 연결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은 현실 정치의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정당성을 상기시키는 표지판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현재를 비교하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에 상징은 실제 권한보다 더 큰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존재가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을 낳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움직일 때는 과거의 상징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 하나도 예기치 않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바뀝니다. 이 지점에서 양회 전후의 베이징이 보여준 민감함은 단순히 한 원로의 생애를 둘러싼 관심을 넘어 체제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처럼 읽힙니다. 지도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공개적인 도전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억들이 하나의 정치적 상상으로 연결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개혁, 과거의 집단 지도체제, 과거의 다른 권력 운영 방식에 대한 회상이 현재에 집중된 권력 구조와 비교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지금은 이렇게 다른가? 왜 지금의 체제는 더 강하게 보이면서도 더 예민해 보이는가? 이런 질문은 공식 토론의 장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침묵 속에서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은 살아있을 때도 사라질 때도 모두 정치적 사건처럼 읽히게 됩니다. 왕후닝을 둘러싼 시선도 비슷한 층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군을 지휘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지난 여러 시대를 거치며 체제의 언어를 설계해온 대표적 인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총과 병력이 물리적 권력을 상징한다면 왕후닝 같은 존재는 그 권력을 정당화하고 설명하는 서사의 중심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권력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더 복합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체제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권력의 구조를 누구보다 오래 관찰해온 사람은 안정기에는 자산이지만 불안정기에는 잠재적 변수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서도 충성을 원하지만 동시에 그 이해의 깊이 자체를 경계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 너무 오래 살아남은 사람, 너무 여러 시대를 거쳐온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늘 미묘한 긴장을 동반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베이징 정가를 둘러싼 온갖 풍문과 추측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 큰 반향을 만드는 이유도 설명됩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소문 자체보다 그 소문이 왜 지금 나오는지에 더 주목합니다. 가족의 이동, 경호의 강화, 주변 인물의 행방, 공개석상에서의 미세한 거리감 같은 요소들은 하나하나만 보면 불완전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권력이 불안할 때는 그 조각들이 빠르게 하나의 서사로 결합됩니다. 특히 최고 권력 주변에서 신뢰의 반경이 좁아지고 있다는 인상이 퍼질수록 사람들은 공식 발표보다 비공식적 정황에서 진짜 분위기를 읽으려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현재 체제의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안정된 권력은 모든 소문을 반박할 필요가 없지만 예민한 권력은 사소한 정황도 큰 파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늘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베이징의 문제는 단지 누가 충성하는가만이 아니라 누가 상징을 통제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은 명령체계로 움직이지만 정치체제는 기억과 정당성, 그리고 해석의 질서 위에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원로의 존재와 이념 설계자의 위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누구를 중심에 세우고 누구를 침묵시키며 어떤 이름은 강조하고 어떤 이름은 흐리게 만드는가. 이 선택들은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지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군에 대한 불안과 결합할 때 양회는 더 이상 정책을 소개하는 무대가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공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경제의 무게가 겹쳐지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어떤 체제든 내부 긴장을 버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완충장치는 대체로 성장입니다. 생활이 나아지고 미래가 확장된다는 믿음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사람들도 불만보다 기대를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부동산, 지방재정, 고용 같은 문제들이 동시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 정치적 긴장은 더 이상 상층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체감 현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은 양 회장의 자리 배치만이 아니라 그 회의장 밖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권력의 불안은 상징의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사회의 문제로 확장되며 베이징이 직면한 그림자는 훨씬 더 길고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올해 양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이 드러납니다. 체제는 여전히 숫자를 통해 안정감을 말하려 하고 계획을 통해 미래를 설명하려 하며 거대한 구호를 통해 자신감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이 그 언어를 따라가지 못할 때 공식적인 낙관은 오히려 더 큰 거리감을 낳게 됩니다. 중산층의 확대와 소비, 잠재력, 기술 혁신의 공간 같은 표현은 문장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강한 국가 서사의 일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경제의 체온이 예전 같지 않고 청년층의 불안이 길어지며 부동산과 지방 재정의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그런 표현이 설득보다 의심을 먼저 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비관적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삶의 현장에서 훨씬 더 복잡한 신호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이징이 직면한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 성장률 숫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현실의 체감과 공식 서사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회가 더 이상 국가 비전을 자신 있게 제시하는 무대라기보다 불안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는 무대로 바뀌게 됩니다. 말하자면 회의장에서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가 정책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진정제의 역할도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적 진정은 결국 신뢰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공식 발표를 들으며 미래를 상상하는 대신 현재의 불안부터 떠올리기 시작하면 권력의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지금의 중국이 보여주는 역설도 여기에 있습니다. 체제는 더욱 강한 언어로 안정을 말하지만 바로 그 강한 언어 때문에 내부의 불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환경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베이징의 계산은 훨씬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중국은 단지 국내 경제만 관리하면 되는 국가가 아닙니다. 주변 해역의 긴장, 미국과의 전략 경쟁, 기술과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충돌의 파장까지 동시에 읽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벌어지는 강한 사건은 단순한 국제 뉴스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내부 정치의 심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강한 권력, 장기 집권, 절대적 통제를 내세운 정치 모델들이 외부 충격 앞에서 흔들리는 장면은 베이징 입장에서 단순한 타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경고 신호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권력은 늘 자신이 예외라고 말하지만 위기의 시대에는 누구도 완전히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이 지도부를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결국 올해 양회에 드리운 그림자는 하나의 사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군에 대한 불안, 원로와 상징에 대한 예민함, 경제의 둔화, 사회의 체감 불안, 그리고 국제 정세의 압박이 서로 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한 시점에 겹쳐지며 하나의 무거운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회를 이해하는 핵심은 발표된 정책의 제목만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동시에 경계의 신호가 나타나는가를 읽는 데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여전히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수도 있고 문서도 있고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를 진짜로 지탱하는 것은 의전의 완성도가 아니라 내부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예전만 못하다는 인상이 이번 양회 곳곳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단순히 한 해의 정치 행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체제든 위기는 하루아침에 폭발하기보다 먼저 언어에서 변하고 표정에서 새어나오며 인사에서 이상징후를 드러내고 경제의 숫자와 사회의 감정 사이에서 균열을 키워갑니다. 올해 양회는 바로 그런 초기 징후들이 한 화면 안에 함께 포착된 순간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권력은 여전히 강력하고 제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의 베이징은 과거처럼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발산하는 단계가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면서 안정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전자는 자신감의 언어이고 후자는 방어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양회가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국의 권력 구조는 여전히 단단한가? 아니면 단단해 보이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군을 향한 반복된 충성의 요구, 상징을 둘러싼 예민한 해석,
경제를 둘러싼 과장된 낙관, 국제 충격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체제의 표면은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너무 많은 부담이 동시에 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회는 끝나겠지만 그 안에서 드러난 공기까지 함께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회의장에서 선언된 문장보다 그 이후에 이어질 인사, 군 내부의 움직임, 경제 신호의 변화, 그리고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가일 수 있습니다. 때로 역사의 전환점은 거대한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조용한 회의장, 가장 정돈된 표정, 가장 반복되는 구호 속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올해 양회는 평범한 연례 행사로 지나가기보다 베이징의 깊은 불안이 처음으로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